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등교 일정이 또 연기됐고 우리 지역에도 클럽 방문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35명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이번 주 예정됐던 고3 학생을 포함해 모든 과정의 등교 수업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대인 접촉 금지와 기한 내 자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모든 유흥시설에 영업 중지와 다름없는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열흘간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줄어드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년간 일반 기부금으로 들어온 22억 원 중 9억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년도 일단 일주일씩 등교 일정이 연기됩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모레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년의 등교 일정도 감염병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일주일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가운데 역학조사가 44% 정도만 진행됐고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이후 일정을 20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있던 교직원은 발열 등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35명 가운데 29명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며 나머지 6명은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명, 경기 4명, 충북 3명, 인천 2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은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3건이고 인천과 세종, 강원이 각각 1명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확보한 이태원 클럽 관련 명단 5,517명 가운데 3,11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서 우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일명 헌팅 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헌팅 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단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헌팅 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확보한 이태원 클럽 관련 명단 5,517명 중 60% 정도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익명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확진이 되면 신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검사만으로 신분 노출이 되는 일은 막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 5곳과 그 인근을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 방문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또 이태원의 5개 클럽과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클럽 방문자에 대해 대인 접촉 금지와 기한 내 자진 신고와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수도권에 이어 모든 유흥시설에 사실상의 영업 중지와 다름없는 집합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박정훈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접촉자로 통보됐거나 자진 신고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64명으로 62명이 음성, 2명은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6개 클럽 전체 방문자 중 아직 3천여 명이 연락되지 않고 있어 숨은 접촉자는 부지기수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이들에게 오는 17일까지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통해 무료 진단 검사를 받고 클럽 방문일로부터 2주간 대인 접촉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서울시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성동 소재 식당 방문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또 수도권에 이어 대전 290곳, 충남 1236곳의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사실상의 영업 중지와 다름없는 집합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흥시설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2주 동안 시, 구, 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일단 집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에 많은 사람이 같이 집합해서 어떤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춤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이를 위반해 업소를 운영 또는 출입하면 영업주는 물론 시설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 방역비까지 구상할 방침입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 감염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과 충남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모레부터 시작하려던 고3 학생의 등교 수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일선학교는 등교 수업에 대비해 막바지 방역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등교 수업 연기로 고3 학생들은 또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고3 교실의 책상이 학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한 줄씩 재배치됐습니다. 2명씩 짝지어 앉았던 자리를 벌려놓은 겁니다. 급식실 바닥에는 발자국 스티커도 표시됐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급식 시간에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탁에는 반투명판을 부착했습니다. 특히 대화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로 앉을 수 있도록 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한 칸씩 띄워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오는 애들이 이제 빨간색 위주로 앉으면 지그재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띄어앉기, 지그재그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등교 수업을 앞두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등교 수업이 순차적으로 일주일가량 또다시 연기되자 기존의 원격 수업 형태를 유지하며 교육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격으로 하느냐, 등교에서 출석으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원격 수업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교육당국이 등교 수업을 연기했지만 계속된 등교 개학 연기로 중간고사 등 일선 학교의 학사 일정에 또 한 번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60명이 넘는 해당 클럽 방문자가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주 수요일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일정도 연기됐고 오늘부터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도 시작되는데요. 관련 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박연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태원 클럽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촉자만 수천 명의 확진자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51명, 경기에서 21명, 인천에서 7명 등 클럽 방문자 본인과 접촉자 등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 등 검사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 넘는데요. 아직 1,000여 명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확보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 명단이 모두 5,500여 명인데 이 중 3,10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해 지역 확산 우려도 있습니다. 신변이 노출될까 봐 전화를 피하거나 애초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초기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유흥주점이 이 성소수자가 주로 이용하는 클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숨어드는 접촉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역당국은 이들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최대한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벌써부터 2차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익명검사를 보장한 만큼 자진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이제 접촉자가 꽤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우리 지역은 대전 32명, 세종 10명, 충남 22명 등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사 범위를 조금 넓히면서 카페나 식당 같은 이태원 지역 방문자도 일부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이나 지역을 방문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접촉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는 익명검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익명검사를 하겠다고 말한 지자체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개인의 신변을 충분히 보호해왔다고는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이른바 아우팅 우려가 있어 그에 준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태원 사태가 커지면서 학부모들 불안도 이제 계속 커졌는데 결국 오늘 이제 등교 연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방금 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발표가 있었죠. 내일 모레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던 고3 학생들은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등교를 하기로 했고요. 다른 학년들도 이에 맞춰 수업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맘카페 등 지역의 여론을 통해 예상할 수 있었죠. 이 대세맘 등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요 온라인 맘카페 반응을 보면요.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를 꼭 가야 하느냐,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을 할 모습에 우려가 된다. 청원밖에 답이 없다는 등 걱정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고3 학생은 물론 다음 주로 예정된 나머지 학년의 개학까지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교직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물리적 한계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예전 사례도 보면 이제 싱가포르도 개학 후에 확진자가 이제 급증했었는데 우리도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문자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각종 카드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광고 아닌 광고 문자들이 쇄도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만 충전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주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 때처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끝까지 끝자리 16, 내일은 27 등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카드번호 인증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쓰시던 대로 카드를 사용하면 청구액에서 재난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3인 가정이 100만 원어치의 신용카드를 쓰셨다면 차액인 20만 원만 청구되는 겁니다. 만약 체크카드로 순영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거주지 외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황금성 물품, 유흥업종과 레저업종, 공공요금과 통신비 등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사용 제한 문자가 즉시 오게 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집중 분석 보도국 박연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틀 뒤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 생각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까요? KBS가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지 두 가지를 꼽아달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식료품 구매가 92.2%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카페가 41.5%, 병원, 약국 등 의료보건이 37.2%였습니다. 먹는 게 제일 크지. 그 먹는 데다 지출하고요. 또 생활하는데. 교육비와 문화생활이 뒤를 이었고 의류나 생활용품에 쓰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는 늘어날까? 36.3%는 받은 돈만큼 소비를 늘리겠다고 했고 34.1%는 일부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9.3%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부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응답자의 11.2%가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직업 중에서는 학생과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의 기부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들도 9.5%나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 실제 해보면 기분 좋아요. 10,000원 기부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여유가 좀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부 얘기가 나오면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 즉 전액 기부를 하겠다고 한 비율은 2.3%. 일단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의 기부액은 10만 원 이하가 25.2%, 20만 원 이하가 22.3%로 절반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로 5월 7일과 8일 진행됐습니다. 또 응답률은 8.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화이글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모두 홈 경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 개막을 앞두고 대전시가 경기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의 홈 경기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수들 라커룸부터 식당과 선수 체력 단련실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경기장 곳곳은 모두 대상입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그다음에 선수들이 지내고 있는 클럽하우스에 월에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마다 이 발열 체크를 통해서 저희가 선수들의 온도를 체크를 하고. 프로야구 하나이글스도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내일 홈 경기에 막이 오릅니다. 올해 경기는 당분간 현장 관중 없이 생중계로만 볼 수 있지만 경기 중 선수 간 밀접 접촉이 많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만큼 출입 절차 등 세부적인 방역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출입자 군을 6개 군으로 다 구분을 하였어요. 6개 군으로 다 구분을 하여서 동선 통제를 갖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태 대비해서 원정 선수단, 홈 선수단, 야구 관계자, 그리고 종사자들. 하지만 생활 방역 체제 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면 일정 규모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관중 입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경기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구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열흘간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간 수출액이 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초 연휴로 줄어든 조업 일수를 감안해도 1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30.2%나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금액 기준으로 자동차가 80.4, 석유 제품이 75.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마이너스 17.8,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35.9%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9.4% 줄었는데 미국이나 EU, 베트남, 일본 등 대부분 주요 수출국 대상 수출이 50% 안팎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반적 수출 감소 속에서도 선박 수출액은 55%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7.2% 줄어 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99개월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이 본격화한 지난달 수출은 한 달 평균 24.3%, 일평균 17.4% 줄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감소폭이 거의 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고 수입은 7.9% 줄어 무역 수지 흑자 폭은 42억 9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거의 무법 천지죠. 이륜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바로 세종시 이야기인데요. 배달 오토바이들의 불법 주행으로 세종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무법지대로 전락한 세종시 실태를 6분간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종시청 앞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음식점이 많은 만큼 이륜차 불법 주행 민원도 잦은 곳인데요. 점심시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길을 건넙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횡단보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들이 지나가지만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오토바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인도로 진입해 질주합니다. 인도로 올라와 음식을 받고 그대로 달리기도 합니다. 인도를 점령한 배달 오토바이들, 보행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꽤 두 대가 직진해서 막 갔다는 거지. 신호 무시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건너고 있는데도요? 네네네. 선생님 부딪힐 뻔하고 그러셨어요? 놀랬어요. 왜 가까이서 획 지나가니까. 흉기같이 가니까. 아파트 단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앞 인도에서 7살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인도로 수시로 오토바이들이 다녔어요, 사실은. 근데 그날따라 저희 아이가 나와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다가 핸들에다가 이마를 찍힌 거죠. 위험천만하죠, 사실. 예. 위협을 느끼는 건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 뒤를 달리던 오토바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중앙선과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위태롭게 추월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만 신호 무시는 예산일, 불법 유턴도 이어집니다. 특히 사각지대가 많고 급정거가 어려운 시내버스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세종시 도담동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해 20대 배달원이 숨졌습니다. 거의 무법천지죠. 골목에서나 아니면 이제 불법 유턴 그런 형태로 운행하는 자들이 많죠. 이 버스 같은 경우는 큰 차는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이게 가까이 와야 이제 저희가 감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천천히 뭐 조심해서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네, 추정 6분 성용희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행 실태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던데 실제 통계상으로는 어떤가요? 네, 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집계된 가장 최신 자료가 2018년 통계거든요. 이걸 보면 이륜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 세종시가 3.5명으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네. 전국 평균이 1.9명이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데요.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로만 보면 이 세종이 4명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이륜차 등록 대수가 11,000여 대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륜차 사망 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2019년에는 세종에서 이륜차 사고로 7명이 숨졌는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나 되는 수치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세종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는데 2명이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에서 유독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사고가 잦은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세종시만의 특성도 있었습니다. 이 세종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용차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교통신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종에 있는 배달 대행 업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신호를 다 지켜서 배달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 수준을 벌기도 버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 주행의 경우에는 이 세종은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넓어서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음식을 받으러 가기도 어렵고 또 도로에 과속 방지턱도 많아서 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의 특성이 불법 주행을 부추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무엇이 문제인지 경찰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가 적발됩니다. 신호위반 하셨죠? 신호위반 저기서. 진짜 안 했어요. 경찰관이 추궁하자 업계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진짜로. 이거 하는 배달에 3,000원 버는 거예요.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또 다른 배달원. 주문이 밀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쁘셨죠? 근데 위반하시면 안 되죠. 예. 그걸 알면서도 자기 워낙 바쁘니까. 예. 무면허의 인도주행, 안전모까지 쓰지 않은 배달원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단속을 피해 달아나 추격전도 벌어집니다. 지금 난폭 운전이잖아요, 난폭 운전. 신호 위반하고 경찰 따돌리려고 하고. 그렇죠? 1시간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5대. 매일 단속을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항상 24시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주법 정신이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고도 잦고 단속까지 하는데 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걸까요? 신호가 너무 많죠. 세종시가 딴 데에 비해서 신호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거의 막 20m 간격으로 신호가 있으니까 방지턱도 너무 많고 신호를 지키면서 배달하면 음식 하나 가는데 50분씩 걸려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원초적인 문제가요. 기본 시급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운송보험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것도 있고 뭐 기름값도 있고 다 자기가 내는 거죠.
근데 기본 그 책정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신호를 제낄 수밖에 없죠. 많이 타야 되니까. 지역별이나 업체별로의 이런 수수료의 차이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들이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안전 배달료에 대한 이러한 도입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청에 대한 이런 사용자의 책임성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법률 강화라든지 사회적 제도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무법지대 세종시. 이 도시의 특성과 단속의 한계, 이 배달원들의 준법 의식도 문제지만 처절한 생존 경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 고개 운전을 하지 않고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 환경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건 위태로운 질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 6분 성용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이 오갔던 비밀스러운 대화방.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은 이른바 N번방입니다. 이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디 등을 특정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이 지난 9일 24살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갓갓 추적에 나선 지 10개월 만입니다. 처음에 부인하다가 처음에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다가 우리가 추궁을 이제 증거자료 드리고 추궁하니까 나중에 오후 늦게 자백을 했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N번방 운영에 가담한 조력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료 회원을 포함한 성착취물 소지자 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갓갓을 비롯한 N번방 관련 주요 운영자가 붙잡힌 가운데 전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해 430명이 검거됐고 이 중 70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채널A 이모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목적이 아닌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불렀다는데 과연 검찰이 어떤 단서를 확보했는지 주목됩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의혹 한 달 반만, 자택 압수수색 약 2주 만에 채널A 이모 기자가 처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압수물 관련 확인 절차를 위해 이모 기자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모 기자의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의혹의 시발점인 이모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 경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루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던 정황 등이 담긴 파일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직 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통화 녹음 등은 입수하지 못한 상황. 채널A 본사에서도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부 자료만 압수했고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역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자 일단 확보한 자료에서 최대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검찰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기록은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재와 관련한 채널A 간부와의 지시와 보고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돼 자칫 채널A 조건부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나 이철 전 대표와 지 씨를 연결한 변호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기자에 대한 첫 정식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지적 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적장애 3급인 20살 A씨가 얼굴 등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추정됐으며 A씨의 어머니인 46살 B씨와 활동 보조인 51살 C씨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A씨를 개 목줄로 묶어 화장실에 가두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와 C씨는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지원단은 정책연구팀과 사업지원팀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발굴과 필수 의료 분야 조사 연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충남대학교 병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위 수탁업 협약을 체결해 소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전 서구와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돼 각각 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전거 정책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 서구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갑천 누리길 자전거 테마공원을, 아산시는 역사 문화탐방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이 이어졌지만 오늘은 공기질이 탁했습니다. 황사 등의 영향으로 천안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회복됐지만 황사가 추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기상 예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9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세종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대전은 13도, 계룡은 10도로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세종이 22도, 대전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당진의 아침 기온이 10도, 천안은 10도, 아산은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천안과 아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이 9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천이 19도, 부여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최고 1.5m의 높이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풀 꺾였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몇몇의 부주의로 국민과 의료진이 공들여 쌓은 코로나 방어탑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